3번 1번에 3번 그다음에 2번에 5번 97페이지 맞지? 네. 그다음에 3번에 4번 4번에 수양산이고 중의적인 표현은 백이와 숙제가 숨어 살던 산 그 다음에 수양대군 이렇게 주기적 의미를 갖는다. 수양사시 고사리라고 하면 틀려요. 고사리는 아니야. 근데 고사리도 결국 그 뭐냐 그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잖아. 아니지. 그렇게 뜻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자 5번 자, 화자의 전개를 방해하는 세력. 그럼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려움이라고 하지. 안 되지. 너무 대충 썼잖아. 다음 6번에 5번 7번에 2번 넘어서 8번에 4번 9번에 2번 10번에 5번 다음 11번에 4번 12번에 3번 13번에 1번 14번에 3번 15번에 2번 넘어서 난송 이것도 1번부터 불러주면 되나? 네. 1번에 3번 다음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가난한 사람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는 사람들이 법의 비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좀 뭐 있는 사람들이 법에 더 보호를 받는다 그런 느낌으로 쓰면 돼. 그 다음에 비호, 보호 같은 거야. 보호. 쉽게 이야기하자. 5번에 4번 5번에 4번 6번도 4번 자, 7번에 1번 8번에 5번 9번에 거인은 거대 자본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난쟁이는 삶의 터전을 빼앗긴 빈민계층 그리고 뭐냐 9번에 9번 거인의 기득권이라고 했지. 그건 고유층이니까 다음 10번에 5번 11번에 가족들의 가난은 그냥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가족들의 가난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도. 예, 노력이 아니라 대물림 되는 거니까.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2번에 답 4번. 다음 13번에 3번. 14번에 3번. 13번에 3번. 그 다음에 15번에 3번. 16번에 4번. 17번에 5번. 18번에 4번. 19번에 1번까지 하고 질문. 방금 막 했던 19번이요. 앞에서부터 가자. 앞에서부터. 7번. 7번. 7번 안에 몇 번 골랐어? 1번. 자, 이거 7번도 보면 그냥 빠르게 대충 설명해주면은 자, 1번부터 한번 보면은 자, 1번 이게 그러니까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은 누구와 이별을 하였기에 겉으로는 눈물 흘리면서 속이 타는 줄을 모르는가 저 촛불이 나와 같아서 속이 타는 줄 모른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게 단종과의 이별의 슬픔을 나타내는 거고 1번은 그러니까 2번 이거 가노라 삼각사라 이건 되게 유명한 건데 얘는 그 병자호란 때 그러니까 청나라 있을 때 그때 이제 나라를 강제로 떠나게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고국에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야 2번이. 그래서 2번이 다르다.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다 단종과 관련된 거야. 단종에 대한 슬픔 이런 거. 단종이 지위를 잃어서 슬픈 것들. 그 질문? 자, 103페이지에 1번 문제 보면은
103페이지 1번에 3번 같은 거 보면 이제 긴장감이라고 나오잖아. 근데 이 긴장감이라는 게 소설이나 극갈래에서 말하는 긴장감이랑 시에서 이야기하는 긴장감이랑 조금 다르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긴장감과 어떤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는 긴장감은 좀 다를 거야. 그러니까 긴장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질감이 드는 거야. 이질감이라고 생각을 해. 긴장감이라는 건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남자만 10명이 있는 반에 여자 1명이 들어왔어. 이건 좀 다르지. 좀 이질감이 느껴지지. 이런 게 긴장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긴장감에 포함이 된다고. 이런 건 긴장감으로 생각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좀 다른 것들, 이질적인 게 서로 생긴다. 이건 긴장감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시에서는 그 보통 언어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언어의 배치 같은 거. 이제 소설이나 극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낸다. 어떤 사건이 생긴다. 뭐 사건이 아니면 갑자기 빨라진다. 이러면은 뭐 긴장감이 생기는 거지. 이질적이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뭐 템포가 좀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빨라진다. 이런 것들이 다 긴장감이 되는 거야. 오케이? 또 다른 거 질문. 19번 이따가 할 거고. 104쪽에 3번. 없으면 19번 보자. 19번 몇 번 골랐어? 시원아 몇 번 골랐어? 19번. 저 5번에다가 틀렸어요. 자 이거 취재를 하기 위해 철거촌에 간 거잖아. 철거촌. 그지?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어때? 내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볼펜이랑 공책을 샀다 그러잖아. 이게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취재한 이야기지. 그지? 그러면 실제 경험을 했겠지. 이해돼? 네. 응. 그래서 답 1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철거민들 사이에서 있었으니까. 오케이? 됐지? 또 다른 거 질문 없어? 없으면은 5페이지 잠깐 보자. 5페이지. 오늘 수업 나와야 되는 5페이지 잠깐 볼 거고. 페이지 11번 개념 11번에 향가라는 게 있어요. 향가. 오늘 향가를 좀 볼 거거든. 그래서 향가를 좀 봐야 되는데. 자, 향가라는 거는 뭐냐? 자, 본래 신라 시대의 우리말로 불린 노래를 의미하였지만 오늘 날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문장을 우리말 어순대로 적는 향찰로 표기한 신라의 노래를 말한다. 그러니까 향찰로 표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향가라는 애는 결국에 향찰로 표기를 된 애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향찰로 표기를 하는 방법에는 뭐랑 뭐가 있냐? 음을 빌려서 하는 음차가 있고 뜻을 빌려서 하는 훈차가 있다. 그냥 음차와 훈차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향차는. 그래서 일단은 향가는 향차를 표기를 한 거고 향찰로 표기가 된 거고, 그래서 음을 빌리는 건 음차, 뜻을 빌리는 건 훈차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살짝 오랜만에 쓰니까 모르겠네. 큰일 났다. 야, 자, 오케이. 야, 이거 뭐야? 불화. 그렇지, 불화지. 불화자야. 여기서 한자에서 음은 뭐야? 음이 불이에요. 음은 화지. 예? 음이 화지. 이거 음이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뜻이 불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화라는 걸 빌려. 만약에 화장실에서 화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 그러면은 얘는 음차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음을 따오는 거니까. 화라는 음을 따온 거니까 음차가 되는 거고. 속에서 화가 난다. 너네들 하는 걸 보니 하는 말 아니야. 너네들 하는 걸 보니 속에서 화가 난다. 이건 속에서 불이 난다 이런 거지. 이거는 뜻을 빌리는 거니까 훈차가 되는 거야. 이해돼? 이게 음차와 훈차야. 너네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애들이 좀 그래. 또 하나. 어떤데 이렇게? 어? 네, 어떤데? 그런 게 있다. 아무튼 그다음에 밑에 보면 특징 보면은 자, 승려나 화랑과 같은 귀족 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4구체, 8구체, 10구체 등이 있다 나오는데 사실 4구체, 8구체는 너네 중등에서 크게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볼 작품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향가에는 제일 중요한 게 10구체 향가거든. 10구체. 10구체 향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얘는 쉽게 이야기해서 10개의 구로 이루어진 거야. 10개의 구로 이루어져서 10구체다. 그럼 4구체는 몇 개의 구겠어? 4개씩. 그래서 4줄짜리야. 10구체는 10줄짜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10구체가 있고 4구체를 먼저 보면은 4구체 향가는 민요가 정착된 노래이고 8구체 향가는 향가의 발전 과정에서 생긴 과도기 형태의 노래다. 그러니까 4구체, 8구체, 10구체 요 순서로 갔다. 이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자 10구체 향가는 가장 정제된 형태의 노래로 사례가라고 불린다 라고 나오는데 이것까지는 막 크게 볼 필요 없고 10구체가 어떻게 되냐 크게 보면은 단락이 4, 4, 2라고 이야기를 해. 4구, 4구, 2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현대에서 우리가 시는 보통 행이 모이면 연이 만들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연과 연이 구분되는데 얘 19체 향가는 연이 구분되진 않아. 연이 따로 구분되진 않고 다만 뭘로 구분을 하냐면은 화자의 정서가 달라져. 화자의 정서에 따라서 이렇게 4, 4구, 4구, 2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우리 평시조 기억나니? 저번 주에 배웠던 평시조 몇 장이었어? 평시조 6장 3장이지. 3장 6, 9잖아. 평시조 3장 9잖아. 3장 어떻게 돼? 초장, 중장, 종장. 그러니까 이 19체 향가의 이런 형식을 이어받아서 평시조가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거 각각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전절, 후절, 낙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4, 4, 1을 전절과 후절과 낙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낙구 첫 번째는 감탄사가 나온다가 제일 중요하다. 이 낙구의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낙구니까 9번째 줄, 10번째 줄의 첫 머리에는 감탄사로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야. 나중에 너네가 배울 19체 한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제망매가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뭐 종류에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 향가를 우리가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각 구의 해석과 비유적 의미를 좀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시니까 또 상징성이 당연히 있겠지. 근데 거기다가 상징성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 현대시 해석하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근데 거기다가 또 한자로 되어 있어. 그럼 더 어려워? 쉬워? 더 어렵겠지. 그래서 이렇게 잘 알아둬야 된다 하고 다시 115페이지 넘어와서 페이지 다 했으면 잡혔니? 115페이지 그래서 보면은 현대어로 적어줄게 이거 서동요고. 야 서동이 누군 줄 알아? 서 누구요? 서동. 뭐 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동은 백제 왕이야. 백제 왕. 백제 30대 무왕이야. 이거 엄청 유명한 썰인데 아무튼 서동요라는 거는 서동이 지었고 옆에 보면은 116페이지에 선화공주님은 놈하고 그하고 반치막 이렇게 있잖아. 이런 게 한국어 해석으로 하면은 첫 번째 줄 선화공주님은 너무 그지가 뭐예요? 어? 너무 그지가 뭐예요? 이제 쭉쭉쭉 볼 거야.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성도련님을 세 번째야, 세 번째 참고. 밤에 볼래? 안 뽑아낸다. 이렇게 4, 9로 이루어져 있다. 마뚱 도련님이 뭐 아들 이름이에요. 이게 서동을 뜻한다. 서동을 뜻. 나중에 한 번씩 할 거지만. 둥도련님 맞고. 아무튼 이게 현대어 해석이야.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마뚱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정을 통해 두고 이게 결혼했다라는 거거든. 자, 저니 저서. 그러니까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결혼을 했어. 누구랑? 마뚱도련님과 결혼을 했어. 그래서 밤에 몰래 보러 간다, 안고 간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가 왜 퍼졌냐? 이 탄생 설화부터 봐야 되는데 이 설화의 배경을 보면은 서동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애초에 뭐라 그래야 돼? 태생부터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얘 아빠가 용이야, 용. 아, 진짜 용이야. 엄마는 인간이야. 근데 이제 그 옛날에 그 박혁거세나 주몽처럼 막 아래서 나오고 그런 사람들 그런 설화가 있잖아. 그냥 그런 거야 얘도. 백제 무왕인데 30대 무왕이고 이 사람은. 아무튼 그런 썰인데 아빠가 아무튼 간에 용이야. 그러니까 얘가 범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 뭐 설화굴로 가게 되는데 서동이 이 딱 들리는 이 소문에 의하니까 선화공주가 또 그렇게 이쁘다는 거야. 선화공주가 그렇게 이쁘다. 그러면은 내 아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서동이 만들어서 동네 애들한테 먹을 거를 줘. 그러니까 서동이 말을 팔거든. 먹는 마. 그래서 이 맛둥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간에 애들한테 말을 주면서 이 노래를 외우게 시켜. 애들이 다 따라 불러. 그러니까 유행가가 되는 거야. 유행가가 돼. 평민들한테. 그럼 지나가던 귀족들이 들어 안 들어? 듣겠지. 그럼 그게 듣고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왕의 귀까지 들어간 거야. 왕 입장에서 화가 나 갑자기. 얘가 이 선화공주가 얘가 셋째 공주인데 엄청나게 이제 이쁜 사람이야. 근데 얘가 막 밤에 몰래 결혼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얘를 내쫓는 거야. 이 선화공주가 쫓겨나 이제. 선화공주 쫓겨나고 그 한 덩이를 가지고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마침 또 힘든 여자 주인공 옆에 누가 나타나.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야 되잖아. 서동이 딱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결혼까지 해 결국에. 서동이 와이프가 된다. 선화공주가 둘이 결혼하게 되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이 서동류야. 이게 서동류인데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선화공주님은 이라고 나오는데 선화공주님은 이 사람이 결국에 뭐가 되냐? 지금 시적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제 선화공주님은 이 사람은 시적 대상인데 뭘 하고 있냐? 여기 뭐냐?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몰래잖아, 그지? 그러면은 좀 대놓고 하는 사랑이야, 아니면 은밀한 사랑이야? 좀 은밀한 사랑이지. 그러니까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이 나타난다. 이게 나타난다. 이 맛둥이라는 건 파는 아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서동을 뜻하는 거고 이제. 맛둥 도련님이 서동이다. 서동. 그다음에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뭐 이런 내용이야. 크게 보면. 이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아까 했냐면은 남몰래 결혼했다는 거잖아. 남몰래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야 지금. 선화공주가 서동이랑 남몰래 결혼을 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런 구절을 넣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서동이 누구를? 선화공주를 음해하기 위한 계략인 거지.
왜 서동의 머릿속은 아 지금 이 선화 공주가 좀 막 몰래 결혼했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궁궐에서 쫓겨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선화 공주에게 흠을 만들어서 궁궐에서 쫓겨나야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음해하기 위한 계략이 나타나는 거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둘이 결혼해서 그 이제 이 선화 공주가 금덩이를 하나 받아서 나온다고 했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로 그 궁궐에 보내주면 좋아하겠다라고 하는데 서동이 하는 말이 그거 우리 마 밭에 넘친다 해서 나중에 뭐냐 그런 주술 같은 걸 써서 금덩이를 궁궐로 한 번에 싹 다 보내서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이야. 사실 그 과정은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선화공주를 음해하는 건데 왜 이러냐? 선화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한 서동의 계략이 나타난다. 이 부분에서는 그지? 이해되지 이거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래서 보면은 요 첫 부분 있지 여기 두 줄. 요 두 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이거야. 선화 공주가 서동을 좋아하는 거야? 서동이 선화 공주를 좋아하는 거야? 서동이 선하고 서동이 선화 공주를 좋아하는 거지. 근데 이걸 지금 보면은 선화 공주가 남몰래 결혼을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서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선화 공주에게 전가를 했다. 선화에게 전가를 한 거야 마음을. 그지? 서동이 좋아하는 건데 지금 선화 공주가 서동을 좋아한다고 역으로 소문을 내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대범한 거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맞동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네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게 지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아니지. 지금 실제 일어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거를 그러니까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얘가 원인이 되는 거야. 여기 이 앞에 두 줄 있지. 1부, 2부가 원인이 되고 그 3부, 4부가 결론이 된다. 그러니까 인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몰래 결혼을 했으니까 이 서동을 보려고 밤에 몰래 나간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인과야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첫 번째 보면 여기는 이제 선화공주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거는 선화공주와 서동의 어떤 밀애, 그러니까 은밀한 사랑을 밀애라 그래요. 이런 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할 만한 게 내용은 딱히 어렵지 않지, 그지? 그래서 그 전에 앞에 거 보면은 이제 키포인트 체크 보면은 여기 우리가 제일 서동요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나마 실제로 노래를 부른 표면적 화자는 누구겠어? 실제로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서동이 누구한테 시켰어? 말을 주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킨 거지. 아이들한테 노래를 부르게 시킨 거야. 노래를 부른 표면적 화자는 아이들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 아이들인 거야. 생각을 해봤을 때 서동이 직접 부르는 게 아니지, 그지? 근데 이제 노래를 만들어 부르도록 시킨 이면적 화자, 그러니까 이면 다른 입자야. 다른 면에 있다. 이거는 서동이 되겠지. 아이들이랑 서동이랑 쓰면 되고. 화자는 아무튼 이렇게 표면적 화자와 이면적 화자가 있다. 이거를 바꿔내기도 좋고 시험에서는 아이들이랑 그다음에 이면적 화자의 서동. 네, 상황. 누가 서동을 밤에 몰래 만나? 지금 이 시에서 상황은 그렇지. 선화 공주가 서동을 밤에 몰래 만난다. 그 밑에 태도는 서동이 선화 공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선화 공주를 음해한다. 여기 들거는 음해.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사고창과 미열적, 참여적, 모함적, 주술적 뭐 이렇게 있는데 성격이 참요라는 게 참요 얘도 민요의 한 종류거든. 참요 하나만 적어봐.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 징후 따위를 암시하는 민요. 네.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인 거를 암시하는 민요. 근데 이런 걸 참요라고 하는데 저걸 왜 참요라고 하냐 이 서동요를 특히.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 이 서동요의 내용은. 그지?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 현실이 됐어 안 됐어? 현실이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얘가 참여적인 성격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대로면은 암시를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일이라서 암시라고 볼 수가 없던 건데 실제로 이뤄졌기 때문에 얘는 이제 참여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주제 같은 거에서 보면은 선화 공주와 서동의 은밀한 사랑이 또 표면적 주제.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근데 우리는 이 향가를 지은 사람이 서동이라는 걸 알잖아. 그지? 서동의 계략을 알지. 그래서 그 이면적인 건 뭐야? 이면적 주제. 서동의 사랑이 된다. 선화 공주에 대한 서동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얘의 특징은 신라시대잖아. 그지? 신라시대라서 굉장히 오래됐다. 현존하는 그 향가들 중에서 얘가 제일 오래된 작품이야. 거기에다가 유일하게 좀 동요로 좀 정착이 된 거기도 하고 아이들이 불렀으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거라서 참여적 성격은 지나가고 얘는 4번까지 한번 풀어볼게. 1번, 2번, 3번, 4번. 근데 저희 쉬는 시간 언제? 상황을 봐서 참하고까지는 하고 쳐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죠? 한 다음에 하나 더 있어. 근데 이번에 이렇게 향가 2개 하고 그 다음에 수필 하나 하고 문법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 근데 오늘 수필 사실 수필 자체가 원래 내용이 없어서 수필 금방 끝날 거고 문법이 조금 어려울 거고 손으로 금방금방 하긴 하는데 뭐 오늘 숙제가 양이 많나요? 오늘? 아니 오늘은 숙제 뭐였어? 오케이, 자 1번부터 볼게. 이 작품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다 몇 번이야? 1번에 4번이지. 4번 부재하는 대상 이런 건 아니지, 그지? 자 2번은 뭐야? 2번 서동이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 선호공유랑 변화하라고. 그지? 결혼하기 위하여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자, 요즘 같은 세상에 하면 안 된다. 좌표가. 자 3번 이 작품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는 다 몇 번? 3번이지. 3번. 왜냐면은 자 보기 좀 봐봐. 보기만 봐도 자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잖아, 그지? 너 이거 머리에 안 주면은 이거잖아, 그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냥 협박하고 있는 거고. 다음 4번 이 작품과 보기 미칠진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방법으로 적절한 것. 4번 답 몇 번이냐면 답 2번이야. 2번. 그냥 그대 조용히 나를 찾아오느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민들레 꽃이야. 민들레 꽃, 그지? 민들레 꽃이 발이 달렸어? 아니지. 그럼 민들레 꽃을 찾아가는 건 나잖아, 그지?
근데 민들레꽃이 나를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했어. 서동료도 마찬가지야, 그지? 원래 서동이 선화공주를 좋아하는 건데 선화공주가 서동을 좋아하는 것처럼 바꿔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야, 넘어와서 9번 이거 같이 풀 거야. 지금 너네 이거 집에서 못 푸는 거다. 야, 9번. 봐봐, 이거 빨리 같이 할 거야. 야, 빨리 잘 들어야 돼. 음차랑 순차를 불러줄 거야. 자, 지금 위 그 표 보면 보이지? 9번에. 근데 음이라고 돼 있는 거랑 뜻이라고 돼 있는 거랑 보여? 보여? 자, 내가 음차라고 하면은 동그라미를 치면 되고 순차라고 하면 뜻 있는 데다 동그라미를 치면 돼. 처음부터 불러줄 거야. 자, 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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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차 4개. 그러니까 선화공주 음차 4개. 선화공주 음차, 음에다 동그라미 쳐. 선화공주 동그라미 하고 님은 순차야, 뜻. 그 다음에 은은 다시 음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봐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보면은 됐대요. 이거 맞아? 네. 선하고 뭐 착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음차면은 위에, 순차면은 아래.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면 다시 이제 이거 보면은 타밀지가량 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보여? 타밀지가량 치고 보여? 자, 이거는 순차, 순차, 음차, 순차, 훈훈, 음훈 하고 그다음에 음차, 순차, 훈차. 네? 한번 처음부터 다시. 자, 아니, 자, 아니 중간에 그 중간에 섞여가지고 보여줄게. 남, 그윽하다. 그다음에 음차, 얼다, 음차, 두다, 옛. 그 밑에 성구, 마. 그다음에 동방을 이거 다 음차야. 동방을 다 음차. 동방이 방이 두 음차. 동방을 다 음차.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줄에 야의 묘을 얘네 다 음차. 그러니까 음차 4개. 하고 그다음에 안다 순차. 그다음에 견 음차. 그다음에 가다 갔다 순차 2개. 그 뒤에 거 있지 을세 어디? 을은 음차. 을은 음차. 답 이거 1번이거든. 1번. 선화공주. 실질 형태에서 뭔지 알지 얘들아? 기억나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뜻을 가진 거야 그냥. 그지? 실질 형태에서 이면서 음차에 속하는 거. 그러니까 이 찾으면 되는 거였어 그냥. 아무튼 이렇게 하고 다음 넘어가서 이제 헌화가를 볼 거야. 헌화가. 헌화가까지 빠르게 하고 이거 내가 별로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 하도록. 일단 헌화가 이거 견우 노인이란 사람이 한 거거든. 견우 노인 이 사람이 한 거고 122페이지 표 그 시를 보면은 굳이 내용을 써줄 필요는 없을 거고 자꾸 이런 거는 일단 자배가 이것도 그냥 한국어 해석만 해줄게. 아니 현대어 해석으로. 됐어? 자주빛 바위가에 됐어요. 현대는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현대로 하면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 독해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꽃을 꺾고 밭이 오리다.
이것도 시가 어떻게 쓰여졌냐? 이 시 이 한가가 쓰인 이유 이 상황 설명을 하면은 옛날에 어떤 관리가 임명이 됐어. 그냥 정확한 지명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그래서 강원도라고 치자. 강원도지사가 됐어. 그럼 강원도 한번 순찰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강원도 도지사 됐으니까 순찰하러 와. 하면서 자기 와이프 데려온 거야. 수로 부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엄청나게 예쁘다. 이 사람은 또 엄청 예쁜 거야. 아무튼 그 수로 부인이 엄청 예쁜데 이제 가다가 딱 쉬려고 잠깐 봤는데 엄청 그 높은 바위가에 맨 위에 꽃이 하나가 펴 있는 거야. 수로 부인이 저 꽃을 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위산이 너무 높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못 가. 다 포기를 한 거야. 수로 부인이 아무리 예뻐도 목숨 버릴 순 없잖아. 그지? 그래서 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지나가다 어떤 노인이 딱 그 얘기를 듣고 이 꽃을 따서 수로 부인에게 주고 갑자기 사라진다 라는 그냥 그런 설화가 있는 거야. 얘도 똑같이 그냥 이게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을 해준 거야. 그래서 보면은 자줏빛 바위가에라고 했잖아.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를 눕는다라고 하는데 바위가가 엄청 높은 벼랑이야. 높은 벼랑에서 벼랑에 펴있는 꽃을 가지고 오는 화자야. 그러니까 그지? 나가 나왔으니까 화자겠지. 견노인이라는 사람이야. 이 바위가 하는 건 뭐냐? 이 바위의 역할은 어떤 화자의 비범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젊은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다 포기한 저 높은 절벽에 피어있는 꽃을 견우노인은 갖고 왔잖아. 그러면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바위라는 걸 설정을 한 거고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견우노인의 직업이 뭐야? 소를 키운다는 거야. 이 암소니까 소를 키운다. 이 견우노인은 소를 키우고 그 다음에 이 놓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소를 잡고 있는데 이걸 왜 놔? 견우노인이 왜 소를 넣어야 돼 지금? 견우노인이 소를 왜 넣어야 될까? 손에 쥐고 있는 소를 왜 넣어야 돼?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하려고 그래? 그치? 꽃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놓게 하시고 라고 나오는데 이 놓게 하시고 이거의 주체가 누구냐? 수로 부인이 된다. 이거 주체는 또 수로 부인이 되는 거야. 수로 부인이 놓게 하는 거잖아. 그치? 다음에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시면 난 여기 나오지. 시적 화자 즉 얘가 견우 노인이 된다. 견우 노인이고 시적 화자. 그래서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뭐뭐 한다면 이잖아. 그치?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여기는 이제 가정법이 쓰인 거지. 그러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다면 이런 느낌인 거니까 가정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밑에 그러니까 꽃을 꺾어 밭이 오리다 라고 나오는데 꽃을 꺾어 줄이라 이런 이야기야. 밭이 오리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꽃이 있잖아. 꽃 얘가 상징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이거 꽃은 보통 아름다움을 상징을 하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소재고 그 다음에 이 꽃을 지금 누구한테 주려고 해? 노인이 아니고 수로 부인. 노인한테 주면 안 되지. 수로 부인이 노인한테 꽃을 꺾어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주고 싶은 거지. 그지? 이 수로 부인을 향한 그러니까 꽃을 주는 거는 아무튼 간에 좀 플러팅이지. 그게 진짜 플러팅이잖아. 그지? 그래서 수로 부인에 대한 화자의 호감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노인이 수로 부인을 좋아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그 노인이 뜻하는 게 봐봐. 노인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바위로 올라가는 사람이고 또 꽃을 꺾어 주자마자 또 사라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신적인 인물이야. 저는 노인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신적인 인물도 인간의 아름다움에 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야. 이 시는 사실. 어떤 신라인들의 이것도 신라 시대 때거든. 그래서 신라인들의 어떤 그런 미적인 감각을 좀 엿볼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시이기도 하다.
견우 노인은 아무도 오르지 못하는 절벽에 있는 꽃도 꺾는 사람이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자줏빛.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은 무슨 색이야?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하면 떠오르는 색이 뭐야? 핑크. 그치, 뭐 핑크, 빨강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자줏빛이야. 자줏빛. 보라색이라는 거지. 빨간색이랑 뭐가 섞여? 파란색이 섞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 빨간색은 아니야. 그래서 이 자줏빛은 이 견우 노인의 이런 수로 부인에 대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수로 부인에 대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색채어다. 색채어. 이 강렬한 사랑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왼쪽에 키포인트 체크 보면은 화사가 누구냐? 암소를 몰고 가던 누구야? 빈칸에 들어가면 노인이지, 노인. 상황, 노인이 누구에게 꽃을 꺾어 바치겠다 그래? 수로 부인이야, 수로 부인. 다음에 수로 부인에게 꽃을 꺾어 바치겠다고 함. 그래서 태도는 수로 부인에 대해 연모의 정을 드러내. 연모. 그래서 밑에 핵심 정리 보면은 자, 갈래는 사부채 한가 우리 봤지? 그러니까 사부채라는 게 이제 먼저 알아. 딱 4줄짜리다 라고 생각하면 돼. 제재는 바위 위에 꽂히고 순간에 이 꽃을 바치면서 사랑을 고백을 하는 거고, 특징으로 보면은 지금 가정법을 활용했다. 가정법 어디 나오냐? 여기 나온다. 많이 부끄러워하신다면, 그지? 가정법 여기 나오고, 연모의 정을 담은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연모의 정서를 담은 소재는 뭐야? 연모의 정을 담은 거는 꽃이지, 꽃. 이제 이걸 꺾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술성이나 종교적 색채 없이 개인의 정서를 드러낸다. 또 이 헌화가의 중요한 특징이야. 내용은 이 정도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4번 나오면 보자. 4번. 아니다. 3번 보자. 3번. 123페이지 3번. 좀 어려우니까 이것만 하고. 자, 3번. 자, 니은의 기능과 유사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이라고 하는데, 자, 니은이 꽃이야, 꽃. 꽃의 기능 방금 얘기했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제의 호감. 그러면서 화자랑 대상, 그러니까 견우 노인과 수로 부인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꽃이 나는 거는. 이해돼? 그치?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읽으면은, 자, 인도의 신 부랴가의 아들 비시누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자, 늙은 모습으로 등장한 비시누는 나자냐 공주가 문지기와 사랑에 빠졌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 비시누는 문지기 청년을 찾아가 한석 분티나무 아래의 핀 꽃을 따다가 임금에게 바치면 공주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했다. 자, 청년이 꽃을 찾아 나선 후 공주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임금의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문지기 청년은 자신이 따온 꽃으로 공주의 병을 고치고 결혼할 수 있었다. 문지기가 따온 꽃은 순수한 사랑의 꽃말을 지닌 난초였다. 이거야. 그럼 이 니은의 기능, 꽃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건 뭐야? 1번부터 5번 중에 답이 5번이지. 왜냐면 공주와 이 문지기 청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니까. 오케이? 문제 12페이지 먼저 봐. 12페이지. 얘도 수필 먼저 볼 거야. 수필. 별거 없어. 야, 수필은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읽으면 돼. 12페이지에 개념 보이니? 수필. 자, 보면은 자, 수필의 개념은 뭐냐? 자, 글쓴이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과 느낌을 형식이나 내용에 제한 없이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한 글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쓴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경험과 체험이 담긴 거고, 경험과 체험, 내가 쓴 글이다. 개성이 잘 드러난다. 내가 쓴 거면 나의 개성이 나타나겠지. 그렇지? 다음에 주영이가 쓴 거면 주영이가 쓴 글이 나타나겠지. 45분 막 이러면서 40분 하면서 그런 개성이 나타나겠지. 그런 거야. 네, 형식이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수필은 내가 어떤 식으로 써도 된다. 네, 신변 잡기적.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는 걸 신변에 이상이 있다 그래. 신변에 이상이 있고 싶니? 아니요. 아니지.
있어. 야, 신변 잡기죠. 그러니까 내 신변 잡기 잡다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내 몸에 잡다한 것들. 그래서 일상생활 속의 모든 것들이 소재와 주제가 될 수 있다. 자기 고백적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 진솔하게 드러난다. 비전문적인 글이고 교훈적인 글이고 이 멋과 운치가 있는 글이라 나오는데 이건 유머와 위트를 통해 좀 웃음이 나타나는 글이다 정도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수필은 사실 수필과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는 수필과 서사갈래거든. 소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서사갈래가 있어. 그나마 얘가 좀 구분점을 우리가 잘 잡으면 되는데 수필과 서사갈래를 봅시다. 수필과 서사갈래 일단은 가장 큰 특징. 얘들아 소설의 정의 기억나니? 혹시 소설의 정의? 소설 소설의 정의. 있을 만한 일을 지어내기. 그지? 그러니까 이 서사갈래 소설은 뭐야? 결국에 허구성이다 허구성. 근데 수필은 어때?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지. 내가 경험한 게 허구야? 아니지. 이런 걸 사실이라고 한다. 좋아. 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아니 안 좋아. 아니 좋아요. 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다시 왔다고. 자, 아니 아무튼간에 자, 수필을 위해 작가가 실제로 경험한 거니까. 그 다음에 봐봐. 수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설에서 뭐 서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봐봐. 수필은 작가가 서술자야. 맞아? 맞지? 내가 경험한 일을 쓰는 거니까 서술자가 나 그 자체잖아. 작가잖아. 그지? 근데 소설은 어때? 소설은 작가와 서술자가 일치해야 안 해.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도 그 이야기 서술하는 사람은 작가라기보다는 어떤 새로 만들어낸 가공의 서술자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제 너네들이 어떻게 배웠을지 모르겠나 아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배웠겠지. 그지? 근데 요즘은 전지적 서술자 시점으로 많이 배워.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필과 서사갈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정도가 되겠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없어. 다 쓴 사람들은 128페이지 넘어와서 보면은 128페이지에 특급품이라는 수필인데 특급품 수필은 근데 진짜 재미가 크게 없는 것 뿐더러 내용도 별거 없는 게 그냥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진 생각이나 경험을 그냥 이야기를 쓰는 거야. 그냥 그걸 읽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딱히 뭐 막 생각하면서 추론하면서 막 그럴 게 없어 크게. 이거 옆에 그 키포인트 체크 여기 제재 먼저 보면은 이거 지워도 되지? 예, 네. 자, 키포인트 체크 먼저 봐. 127페이지.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둑판에서 인생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 일단 빈칸에 들어갈 거는 바둑판이야. 바둑판. 이따 한번 읽어볼 거고. 그 다음에 관점. 자, 글쓰기는 과실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연하게 이겨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자, 슬퍼하지 말고 유연하게 이겨내라. 이런 내용이야. 표현 어떻게 보면은 자 바둑판이 균열을 스스로의 힘으로 메우고 특급품이 된 것에서 과실을 극복하여 더욱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을 유추하여 서술하고 있다. 유추하여 서술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수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그나마 유추야. 유추. 이거는 이규보의 이욕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수필이 거기서 아주 많이 다루는 이야기다. 유추는 뭐냐? 일상생활에서 어떤 뭐 가벼운 깨달음을 얻어. 이 가벼운 깨달음을 얻은 거를 어떻게 나가냐? 일상에서 얻은 거를 어떤 인생의 어떤 무거운 그런 걸로 확대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겪었어. 그러니까 이옥설로 예를 들면은 내가 집을 고치려고 했는데 비 맞은 거 알았어. 그러니까 비가 새는 걸 알아. 근데 고치기 귀찮아서 냅두다가 나중에 바꾸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그 전에 한 번 수리를 했던 거는 돈이 조금밖에 안 들었어. 여기서부터 사람도 마찬가지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야지 나서 가서 고치려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유추라고요. 일상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 인생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 이런 걸 유추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이거 밑에 보면은 갈래는 경수필이야. 수필에는 경수필이랑 중수필로 나눠지는 거는 아니? 알아? 수필에는 경수필과 중수필인데 말 그대로 경수필은 가벼울 경자야. 뭐 경수필과 중수필이 있는데 중수필은 좀 무거운 거. 그러니까 얘는 뭐 칼럼 이런 것들 있지. 칼럼, 비평문 이런 것들을 중수필이라고 하고 경수필은 편지 또는 일기 이런 거가 들어가는 거야. 딱 느낌 차이 오지. 가볍다, 무겁다의 차이가 딱 오지. 이런 것들이 경수필과 중수필의 차이다. 이 제재는 비자반인데 이 비자반은 그러니까 비자나무 판자를 위에다 올려 만든 바둑판이니까 바둑 두는 아저씨야. 이 아저씨는 이 김소원이라는 아저씨는 바둑 두는 아저씨고 바둑판을 보고 어떤 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밑에 보면은 주제는 삶의 과실을 극복할 줄 아는 유연한 태도의 필요성이고, 자, 특징은 사실과 의견을 적절히 섞어서 서술한다. 2번은 사물의 성질에서 인생의 교훈을 이끌어낸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읽는 거는 쉽거든, 수필. 근데 좀 어휘가 어려워서 내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줄 거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 이 비자반, 그러니까 이 비자반이라고 비자나무를 덧댄 바둑판은 되게 유연해.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바둑을 두고 나면은 막 나무가 올라오는 거야. 부풀처럼 막 올라와. 근데 그걸 냅두면은 다시 어느 순간 완전 회복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비자나무의 특성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자나무를 바둑판 재료로 하는 거는 얘가 이 유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나무들 있잖아. 뭐 엄청 비싼 뭐 떡갈나무 이런 나무를 해도 얘네들은 취급을 못 받는다. 비자나무가 그냥 최고다. 이 얘기야. 근데 이 비자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 유연성. 희망아? 갔다 와. 아무튼 이어서 하면은 별 내용이 없으니까 유연한 건데, 그러니까 얘네가 상처가 나도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비자나무는 쓰면 쓸수록 상처가 많이 나겠지. 근데 그 상처가 나중에 좀 아물면은 머리카락 같은 상처가 남는다고 그래. 머리카락 같은 흉터가 남는데 이런 게 많을수록 얘네는 오히려 등급이 더 높게 평가를 한다. 보통 우리가 중고거래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새 거를 더 생각을 하잖아. 새 거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비자반, 그러니까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 같은 경우는 상처가 많을수록, 흔적이 많을수록 더 값을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바둑은 어차피 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아예 깨질 때도 있단 말이야. 결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대참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게 흠이 심하게 났더라도 조금 우리가 먼지가 안 들어가게 잘 덮어두고 보관을 잘 하고 몇 년 동안 냅두다 보면은 얘가 어느 순간 붙어 있는데, 그러면 또 다시 또 특상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바둑판 어때 지금? 흉이 났다고, 어떤 흉터가 났다고 해서 버려 안 버려? 안 버리지. 그렇지? 이런 거를 극복해 나가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올 때까지 문제만 좀 풀어보자. 뒤에 1번, 2번, 3번, 4번 한번 해볼래? 1번, 2번, 3번, 4번만 빠르게. 괜찮아? 강하게라고 느끼는 거 아니야? 근데 뒤에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윤지한테 그냥 간단히 이야기 해주자면은, 아무튼간 이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은 상처를 다시 회복을 한다. 그래서 원래 중국에서 우리가 제품을 사면은 새 거일수록 좋잖아. 상처가 안 나는 건데 얘는 상처가 날수록 더 값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처들을 잘 극복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바둑판이 이걸 우리 인생에서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일부러 상처를 내면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러 상처를 내다가 깰 수도 있는 거지. 돌릴 수가 없는.
도박인 거죠. 야, 이거 4번까지 다 했니? 했어? 얘들아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다 몇 번이야 1번? 야 3번 손 들어봐 3번 문제 똑바로 읽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는 것 야, 답 2번이지 비판적 어조 안 나타난다 자 2번 이 글이 주는 교훈을 속담으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건 뭘 것 같아? 3번이지 3번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상처가 회복되면 더 단단해진다 이런 이야기잖아 3번 특급함을 인생에 결부시킨 글쓴이의 관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 이거 몇 번일까? 5번 이거? 5번. 자 1번 손 들어 2번 손 들어 눈치 보지 말고 들어 자 3번 손 들어 4번 손 들어 5번 손 들어 5번은 머리를 쓰담쓰담해 너 두 개 골라 그래 승민이 2번 5번 둘 다 되면 어떡해 야 5번이 정답이다 5번 그러니까 이거 글쓴이의 관점이 뭐야 이게 뭐냐면은 과실에 낙담하지 말고 유연하게 이겨나가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쓰러지지 말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답이 장발장이 된다 이거 장발장 정말잖아. 이 빅토르 위고 5번 이 진짜 레미제라블이 참 어려운 소설이거든 그거 그냥 뭐냐 그 기장 돼가지고 뭐 잘하는 거 아닌가? 프랑스 혁명에 관한 이야기지 레미제라블 그러니까 엄청 길어 서사가 빅토르 위고 특유의 문체도 엄청나게 그렇고 왜냐하면은 대학교 때 전공이 프랑스어도 있었기 때문에 난 이걸 원문으로 공부했기 때문이지 프랑스 한번 하는 거 보여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언젠가 지금은 아니고 다음 4번 자 기억에서 알 수 있는 특급품 비자반의 속성은 무엇인지 입자 내용으로 쓰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유연성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균열을 다시 제 힘으로 결합하는 유연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균열을 제 힘으로 결합하는 유연성 하고 숙제 134페이지까지 하고 문법을 봅시다 뭘 쉬는 시간이야 괜찮아 응 80페이지 야 교재 80페이지 80페이지부터 오늘 어디까지? 오늘 42요? 그래지 그렇지. 자 교재 80페이지 80 80페이지 있다 너 이거 얼마나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네 의문 이번 시험이 있니? 예. 그럼 좀 잘 알겠네 자 보자 자 한글 맞춤법 자, 한글을 올바르게 적는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총칙 제1항에서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무슨 내용이 다 배웠었지 시험 때 준비하면 저지 네.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는다 말 그대로 발음에 따라 적는 거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형태소 원래 형태소를 밝혀서 적는다라는 거 알지?
이건 좀 간단히 넘어갈게. 자,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지? 단어는 띄어쓰는 거야. 근데 조사만 예외야. 조사는 예외로 붙여 쓴다. 왜? 조사는 어떤데? 조사는 독립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지? 의존적이잖아. 그래서 된다. 다음 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그래서 외래어는 우리말 어휘 중 하나니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한다. 예시가 엄청 많은데 이런 거. 우리 막 굿 이런 거 있잖아. 굿모닝 할 때 막 시옷으로 쓰냐 디귿으로 쓰냐 이런 것들. 이런 게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내용이다. 일단 얘는 넘어가자. 넘어가서 79페이지를 볼 건데 한글 맞춤법 소리에 관한 것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자, 일단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있는 게 된소리야. 된소리. 야, 된소리 되기 규칙 기억나?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 기억나니? 그 그 쌍기읍 그거 쌍기읍 쌍비읍 쌍비읍 자, 맞는데, 그러니까 그게 된소리지 그게. 그러니까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은 된소리 되기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침이 뭐 기역 계열이랑 디귿 계열이랑 비읍 계열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기억나니? 그러니까 우리 발음 7개밖에 안 되는 건 알지? 예. 뭐 뭔데? 에? 너 딱 걸렸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뭐야? 7개. 우리 발음 뭐밖에 안 돼? 뭐지? 7개. 이해는 이거 안 해봤어? 그거 아니야 알죠. 이거 가느다란 물방울 안 배웠어? 네. 배웠어요. 배웠을 거 안 배웠을 리가 없어. 자, 아무튼간에 가느다란 물방울이 이렇게 7개인데 아무튼간에 기역 계열로 소리가 나는 애들이 있고 디귿 계열이 소리가 나는 애들이 있고 비읍 계열이 소리가 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발음을 할 때 이런 애들 뒤에다가 뭐가 붙냐? 이게 붙으면은 뭐가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 얘네를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가 된소리 되기야. 너네 공부할 때 이거 어떻게 배웠어? 감디지. 감디지. 올드바? 야 맞네. 나는 애들한테 설명할 때 구두빵이라고 했어. 구두빵 하고 구두 벗어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 뭐 구두빵 사장이든 뭐 아무튼간에 그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이런 거를 알아야 돼. 이거 계속 나온다 이런 거. 아무튼간에 이런 거 기역 계열, 디귿 계열, 비읍 계열이 있는 애가 이거를 만나면은 된소리가 되는 게 된소리 되기야. 그지? 근데 밑에 보면은 5항 어떻게 되냐? 자,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야. 그러니까 얘네는 까닭이 있지. 된소리 규칙이니까 얘네는 왜 이렇게 해서 된소리가 됐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뭐 소쪽새, 어깨, 오빠, 거꾸로 이런 애들이 있어. 두 모음 소리에서 나는 된소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5항의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원래 된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야. 원래 된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쩍새, 그러니까 소적새가 아니라 소쩍새, 어깨 말고 이런 식으로. 그 밑에 니은이랑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들이 있는데 산뜻하다, 잔뜩, 살짝, 몽땅 이런 거. 우리 몽당 이래? 아니지. 몽땅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살짝 이래? 아니지. 그러니까 얘네는 원래 된소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니까 된소리로 적는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근데 경우가 이런 두 가지가 있다.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가 있고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있다. 근데 얘네는 어쨌든 간에 외워야 한다 너네가. 어쩔 수가 없다. 이제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라고 나오는데, 자 봐봐. 그러면 지금 국수가 예시로 있잖아. 국수. 그치? 국수가 예시로 있어. 근데 우리 된소리 되게 규칙을 봐봐. 얘 기역 계열이지 받침. 그치? 기역 계열과 지금 뒤에 시옷이 만나지. 그치? 그러면 이 시옷을 어떻게 한다고? 뭘로 발음해? 된소리로 발음을 하는 게 된소리 규칙이야. 그러니까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하겠어? 국수가 되겠지. 수. 그지? 국수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차피 발음상으로
이렇게 된 소리가 나니까 얘를 굳이 된 소리로 적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된 소리 발음 나는 애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국어 문법에는 항상 예시가 하나가 있잖아. 그러면은 예외가 하나 있다 생각하면 편해. 한국어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마음이 너네가. 발레가 있는데 여기 설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라면이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그럼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야.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씩씩하다. 그지? 우리 씩씩하다 이래? 이거 그냥 식 아니잖아. 그지? 씩씩하다라고 적잖아. 그지? 예외야 예외. 어차피 발음은 얘가 어떻게 돼 있어도 사실 씩씩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도 발음은 어떻게 돼? 된 소리 되게 규칙에 의해서 원래 씩씩하다로 원래 발음은 돼요 어차피. 그런다 얘는 뭐야 지금?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안 겹쳐? 겹친다. 같은 음절 이거 겹치잖아 그지? 비슷한 음절이 겹치잖아 이런 거 그냥 똑딱 똑딱 이런 거 똑딱 똑딱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그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야 반례로. 음절이 겹치는 경우에 뭐 씩씩하다 뭐 똑딱똑딱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예시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해되니? 이해돼? 얘들아 이해돼?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일단은 정훈이 자꾸 눈을 뭐 넣었어 그거 아까? 이게 야동? 네? 물에다 야동 넣었어? 뭔 소리야? 야동 저거 그 코에다 쑤시는 거. 아니, 쑤시는 게 아니라 넣는 거. 냄새 맡는 거. 네. 저 눈에 넣었어? 주영이 넣었어요. 밑에다 꽂아줬어요 제가. 그물 봤어. 참 바뀌겠네. 자, 야 일단 됐지 진솔의 대기 이해 됐지? 지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국의 음화를 볼 거야. 국의 음화. 국의 음화는 지금 좀 간단하게 보는 건데 나중에 너네 수능에서도 너네를 아주 괴롭힐 문법이다. 국의 음화는 뭐냐? 국의 음이 된다라는 뜻이야 결국에. 그래서 지금 설명을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 자, 디귿, 티읕, 받침 뒤에, 그러니까 받침이야. 받침, 디귿이랑 이 티읕 뒤에 뭐가 오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희가 올 때 뒤에다가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희가 오는 경우야. 이 희가 그거네. 이나 희가 오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 디귿 티읕이 받침이 어떻게 돼? 만나면 지읒이나 티읕이 되잖아 원래는.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나니? 자, 얘네 디귿 티읕이 원래 이랑 희를 만나면은 이 지읒이 발음이 돼요 지읒으로. 지읒이요? 이거 발음 어떻게 난다고? 굳이. 그렇지 굳이로 난다고. 굳이.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난다고 굳이로. 원래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종속적인 관계로 오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렇게 지읒으로 적는 게 아니라 디귿이나 티읕으로 적는다 이 얘기야. 국의 음화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게 맞춤법 규칙에서. 아니, 여기서 말하는 거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마 이 종속적 관계겠지. 이 종속적 관계 이게 뭐냐면은 실질 형태소 뒤에다가 온갖 게 다 나오지 이제. 형식 형태소가 오는 관계를 종속적 관계라고 그래.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쓰인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속해 있다라는 거야. 이 형식 형태소가 이 실질 형태소에. 오케이? 자 그러면은 형식 형태소의 종류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
형태소 독재 다시 해야 되니? 자, 빨리 보자. 빨리 간단하게만 볼게. 자, 형태소가 있어. 여기 형태소가 있는데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야. 근데 그 뜻에는 어떤 뜻이랑 어떤 뜻인지 기억나요? 혹시 이거는? 자, 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데 어휘적 뜻이랑 문법적 뜻을 둘 다 포함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어휘적인 뜻은 얘는 뭐냐? 얘가 결국에 실질적인 거고 문법적인 거는 우리가 형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가 밥을 먹었다. 뭐 이런 게 있어. 이 문장에서 실질 형태소가 뭐야? 여기서 실질 형태소가 뭐야? 밥. 그리고 그리고 먹이지. 왜? 실질적으로 뜻이 있는 애들이니까. 나머지 가, 을, 다 얘네는 다 문법적인 거잖아. 그렇지? 얘는 주어를 알려주는 거고 목적어를 알려주는 거고 과거형을 알려주는 거고 어미, 그러니까 말이 끝났다라는 건 종변 어미를 알려주는 거지. 문법적인 뜻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형태소,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는 어휘 형태소라고 부르고 형식 형태소는 문법 형태소라고 부른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쓰는 게 우리 뭐가 있어? 지금 조사 벌써 나왔어. 그렇지? 조사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뭐야? 시제. 그러니까 이거 뭐야? 형사. 종교를 하나 가질까? 일단 어미. 이제 어미지 어미 선왕을 어미. 그다음에 종교를 어미잖아. 그 다음에 조어접이라고 부르는 접사가 있어. 야, 조어접 이게 너네가 문법을 제일 어려워하는 3대장이다. 이 조어접 얘네 때문에 한국어가 제일 어렵다고 느껴진다. 아무튼 조사 어미 접미사 이런 애들이 형식 형태소야. 그러니까 이 조사 어미 접미사 그러니까 이나 히 이런 애들. 근데 이렇게 지금 붙임표가 붙어 있지. 붙임표가 붙어 있다는 거는 이걸 쓰고 싶으면은 무조건 여기 뒤로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고 얘는 앞에 뭔가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얘네는 어미 이나 히가 되겠지. 이런 애들이 붙었을 때 발음이 지읒이나 치읒이 나더라도 발음이 지읒이나 치읒으로 나더라도 표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냥 그대로 디귿이나 티읒으로 한다고. 예시로 보면 아까 굳이 했었지. 똑같아. 해도지. 이거 발음 어떻게 돼? 도지. 그렇지. 도지가 되잖아. 이렇게 된다. 이 얘기야. 도지. 응? 해도지.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넘어와서 이해되는 거 맞지 근데? 이해되니? 아니야? 좀 어려워? 오랜만이라서 살짝 좀 아직 어색해? 네. 오랜만에 봐가지고 자주 볼 거야 진짜. 수능 가면은 어차피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진짜 많이 나오면 좀 애들이 진짜 많이 틀려. 이거 다. 근데 그래서 문법이 되게 중요한 게 봐봐 지금 이거 하는데도 형태소 얘기가 나오잖아 갑자기. 그치? 발음 얘기하는데 형태소까지 가야 돼 우리가. 형태소를 알면 또 품사를 해야 되고 품사는 문장도 해야 되고 다 엮여져 있다. 그리고 문법은 하나가 빵꾸가 나면은 빵꾸 날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된다. 넘어와서 뭐야 이거 몇 페이지니? 82페이지 봐봐. 자 이제 소리에 오늘 볼 거는 소리에 관한 거야. 소리에 관한 거 맞춤법 중에서 다음에는 이제 형태에 관한 거야 맞춤법. 그냥 너네 시험 이거 본 거는 그거야? 의문 본 거야? 네. 변동 탈락 이런 걸로. 자, 소리에 관한 것인데, 자, 이게 이 규칙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어려운 거지. 사실 예시를 들면은 어려운 게 없어. 자, 봐봐. 제 팔함, 개, 예, 매, 폐, 해, 얘는 에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로 적는다라고 나와. 그러니까 혜택이라고 안 하잖아 우리 얘기할 때. 혜택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이중 모음은 요즘 다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그런 추세거든. 특히 이런 여의 이런 것도. 그래서 얘도 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얘로 적는다. 왜? 원래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나도 이거 보면서 왜 이런 걸 적지라는 생각 옛날에 많이 했어. 근데 당연한 말이야. 다만 다음 말은 보는 대로 적는다. 이것도 그냥 얼탱이가 없는 말이야. 그냥 개송, 게시판, 휴, 게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이 나냐면은 그러면 얘네는 원래 게시판, 휴, 게시 이렇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얘는 그냥 원래 발음이 A인 애들이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사람들이 그냥.
휴 게시판. 그냥 원래 이런 애들이니까 이렇게 적는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다. 그지? 자 밑에 제9항. 자 의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이거 우리 이중목 의의 발음에서 했었을 거야 아마. 기억나니? 기억나? 이런 거 할 때 띄어쓰기 뭐 무, 미, 희망 이런 것들 다 이로 소리가 나도 그냥 의로 적는다. 밑에 두음 법칙인데 이거는 이제 학교 시험에서 나오기 가장 좋은 거. 두음 법칙. 자 단어의 첫머리에 특정한 소리가 출현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소리는 보통 니은이나 이을이야. 그래서 두음 법칙을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신기한 걸 많이 볼 거야. 야 이게 이랬냐 이러면서. 그래서 한자음 여요유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요유이로 적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선생님들이 좀 더 빨리 너네가 나중에 진짜 암기를 해야 되면 좀 더 빡세게 이야기할 거야. 연연이니 여요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호흡으로 외워야 돼 다. 선생님. 그래서 여자 원래 이거 여자 여자잖아, 그지? 여자 여자인데 제가 앞에 갔을 땐 여로 발음을 여로 쓰고 그다음에 연세 우리 연세잖아 원래는 매 해년자를 쓰니까 이것도 연세하고 익명 이렇게 쓴다. 근데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보는 대로 적는다. 그러니까 단어의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원래대로 적는다. 남녀, 당뇨, 은닉 이런 거 된다. 그 다음에 제 11항 보면은 한자음 야려, 예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야여, 예요, 유, 이로 적는다 나오는데 양심, 역사, 예의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이런 거에서 또 신기한 게 하나가 있다. 여행도 그렇다. 여행도 원래는 여행이야. 여자가 나그네 여자야. 나그네 여자. 근데 우리가 여행이라고 안 하고 여행이라고 하지. 이런 게 두음 법칙 때문이다. 그래서 971번을 보면은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보는 대로 적는다. 이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닌 이상 두 번째 나오는 거는 똑같이 리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율은 열, 율로 적는다 나오잖아. 너네가 이거 평소에 맞춤법에도 많이 틀리는 거거든.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나열, 진열, 비율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맨날 나오는 거 이거잖아. 그지? 운, 율 완전 나오지. 그지? 자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냐 외형 율이고 내재 율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같은 한자를 쓰는데 다르다. 보면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인데 내재 율은 받침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지금 모음 뒤에 얘가 오고 있는 거지. 이런 애들은 리을로 안 적고 이음으로 적는다. 외형율은 뒤에 모음이나 니은이야? 아니야? 아니지. 자음이잖아. 이응 받침은. 그지? 그러니까 자음 뒤니까 얘는 율로 적는다. 그래서 이건 뭐야? 성공 율이야? 율이야? 성공은 유리예요. 그치? 성공은 율이 되는 거고 실패는 율이 된다. 이 얘기야. 이해되니 이것도? 두음 법칙의 얘기가? 이런 거는 보면 굉장히 많고 하나 더 볼게. 문제 34번 이거 한번 보면은 문제 34번에 제10항 자 부칭 2 보면은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그냥 적어놔. 그냥 역이용이나 역이용 뭐 열역합 또는 해외여행 이런 애들이 있다. 이용하다의 이는 다스릴 이자거든. 다스릴 리. 근데 얘는 그러니까 리가 아니라 이로 되어 있는 거고 얘 열역학 힘 역자. 그러니까 원래는 역학인데 얘는 역학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여행은 이야기했지. 원래 여행인데 여행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34번 한번 풀어봐. 34번. 이거 5번 아니에요? 풀어봐.
34번. 옛날에 그 형었던 거. 그러지. 자, 34번. 푼 사람 다 풀었어? 풀었어? 풀었어요. 확실해? 네. 확실해? 자, 1번 손 들어봐. 답 1번. 확실하게 들어. 왜 자꾸 애매하게 들어? 몇 번 골랐어? 1번 걸렸어. 오케이. 자, 2번 고른 사람 손. 다음 3번 고른 사람 손. 4번 고른 사람 손. 자, 5번 고른 사람 손. 정답은 5번이지. 자, 봐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있는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가 나더라고. 뒷말의 첫 소리 봐봐. 신 여성으로 원래 발음을 하잖아. 그지? 이응이 있으니까. 근데 어때 지금? 두음 법칙에 따라서 이응으로 정답. 원래 두음 법칙에 따라서라고 치면은 이 여성인데 여성 같은 경우는 두음 법칙을 쓰면 여성이 되지. 근데 단어의 첫 머리가 아니면은 원래대로라면 니은으로 써야 되잖아. 남녀 이런 것처럼. 그지? 근데 지금 어때? 얘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다시 이응으로 적는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